있었어. 무슨 일이요? 너가 없어서. 이제 난 금방 끊을게. 맨날 가운데 지겨주고 일이 지겨주고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어? 술 먹었어요? 술 먹었으면 진짜 깼지. 얼굴이 지금 피곤해 보이고 근데 눈이 요즘 공부 엄청 열심히 한다면서요. 응, 장난 아니야. 제가 소문을 진짜 잘하는 장난 아니야. 누가 그런 원비어를 쌤이 날리고 원비어 날려가지고 이교시 치고 도망가려고 어디가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여기까지 왔는데. 억울해서 돈이 얼만데 여기. 그래 20만 원 문제가 없어요. 이제 차라리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 어? 프로스칼 프림을 열심히 썼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 차라리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면 풀어서 점수가 거듭점이 맞을 텐데. 은지한테 물어봐 가서. 아니 저 알아요 어떻게 풀지. 은지 기사한테 가서. 세금만 섞보자. 네. 오늘 기획본 술 먹으러 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그런 건 한 적 없는데.
나솜 다 들었고 왔는데. 난 완전 다 듣고 왔는데. 내가 따라간다 그랬는데 명리 멘토한테. 그럼 나 오지 말라고 꺼지라 그러는데. 오시면 더 내셔야 돼요. 돈이요? 돈 많아서 괜찮은데. 유주는 환영. 그림을 그리라고 써 있는데 음. 그러면은 그 선정 그림 그리고 종이 그림 붙었어요? 그치? 아까 내가 이따 그 뭐냐 아. 모험담안에 내가 직접 한 건 아닌데, 아마 모험담을 뽑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내가 봐줄게. 누구? SSL VPN 누가 시청했어요? 내가 했다. 땡 적어놨어. 땡. 땡이야. 사사유를 점수가 어떡합니까? 그런 거 바뀌어야 아, 땡이긴 한데 나쁘지 않아. 나는 뭐 신경 안 써. 아니 전혀 신경 쓸 게 없어. 아주 훌륭해요. 너 지금 코인 많이 너 이제 인성놀이 아니 너 이제 이준석 조만간 감옥 간다. 이준석 감옥 가도 돼요? 어쩌 이런 거 남는 거 시험 저희 당론위원회 월요일날 나온 것 중에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뭔데? 범죄가 있다면 이준석도 감옥 보내는 게 개혁신당. 와, 지랄하고 있다. 특검 찬성 보내봐. 4번지 문혁진 여기 1, 3교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 들어. 여섯 시 아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뒤에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죠? 이거 여기는 마이크를 써야 되더라고요. 웬만하면 안 쓰는데. 그리고 여기 답안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답안지 가져가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너 가져가려고? 눈치 봐도 되는데 오늘. 저는 아니요. 답안지 갖고 와도 됩니다. 지금 57분이니까 3분만 있다가 진행할게요. 많을 거야 아마. 집에 보관하지 말고 쓰라고. 알았지? 장치기 아니야. 수집하지 말고 써야 된다고. 수집하면 안 돼.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공간반이랑 비상반이랑 기백반이 같이 했는데 기백반 오늘 전원 100%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술 먹는데 끝나고. 그래서 100% 출석했다고 지금 자기 멘토님이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역시 술 먹는다고 하니까 다 나온다고. 우리는 그러면 수습 안 했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 나오면 쓰는 수 없잖아. 왜요? 너무 많아서. 아,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당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할게요. 59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7시에 끝낼 겁니다. 7시에 끝내서 집에 가서 푹 쉬시면 됩니다. 이번에 문제는 ITP하고 아이리포하고 라이지움 총 3개 학원에서 문제를 냈는데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라이지움 같은 경우 1교시 문제 낸 사람이 그 전상화 기술하고 70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낸 기술사들이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래된 기술사가 낸 문제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걸 좀 중심으로 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을 저희 KGB 일정을 대충 보면 비슷한데 이게 하나가 픽스가 된 게 출제 예상 문제 이때가 픽스가 됐습니다. 12월 20일 날 픽스가 됐어요. 그냥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각반 멘토님들이 뒤에 제가 확대를 할 건데 혹시 안 보이시면 뒤에 손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확대를 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1일 날 그 특강을 픽스가 됐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정해졌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11월 23일 날 KFC 모의고사 보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이때는 가이드라인 포함해서 다시 한번 KFC 다시 모의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점프해서 계속 2주에 한 번씩은 4교시 시험 본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전 제가 3조 시험 보기 전에 뭐 중요한 정답 있는 거를 먼저 써라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채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답안 품질인 것 같아요. 답안 품질이고 글씨 그리고 도식을 얼마만큼 잘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이게 그런 거예요. 답안지가 깨끗하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는 느낌이에요. 얘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일단 잘생겨 보이면 좋잖아. 예뻐 보이면 좋은 것처럼 그림 잘 그리고 글씨가 예쁘면 일단 예뻐 보여. 근데 거기서 이제 키워드가 없으면 흔히 잘생긴 사람이 말할 때 막 오버보버 거리는 사람 것처럼 실속이 없지만 겉에 이게 인식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답안지 품질은 꼭 높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글씨가 되겠죠. 먼저 글씨랑 도식, 그림 연습을 꼭 하세요. 열심히 저희는 다 하시겠지만 그림 연습 안 하면 흔히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 진짜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습한 그림을 넣으세요. 연습한 그림을.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채점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깔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 문제 뭐 이것저것 총평 잠깐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IP색이랑 SSL VPN 비교입니다. 예전에 처음에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단락에 VPN의 정의까지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단락에다가 IPsec VPN 정의, SSL VPN 정의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정작 중요한 IPsek이랑 SSL VPN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날려버려야 됩니다. 날려버리고 내가 쓰고 싶으면 중간중간 키워드에다가 VPN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나 VPN 사용하는 암호화, 뭐 터널링, 캡슐화, 암호화 이런 것들을 강글로 작성을 해주셔야지 만약 이게 들어가면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물어본 거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 문제. 제가 일부러 비교 문제를 1번으로 배치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 보통 비교 문제는 우리가 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두 문제입니다. 이거 두 문제예요. 왜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IPsec VPN이랑 SS VPN 채점하면서 저는 원래 비교 문제를 점수를 6점, 최대 6점이에요. 최대 6점인데 이따 모범 답안을 아까 좀 붙여놨는데 정말 그 안에 있는 표준이랑 키워드가 진짜 많이 있지 않은 한 비교 문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2개 물어보는 문제는 1페이지 끊으세요. 1페이지 끊어도 이거는 글씨가 많기 때문에 10분은 걸려요. 줄어들지가 않아요. 9분, 8분은 줄 수가 없습니다. 2개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으니까 꼭 2개 물어보는 문제는 한 페이지를 끊고 10분에 끊어버렸어요. 욕심내가지고
내가 3달락 쓰고 이게 원래 필력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필력이 없는데 내가 이 문제를 더 열심히 써보리라 하면서 글씨 열심히 쓰고 3달락 써봤자 6점이에요. 본인 점수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아무리 잘 써도 6점 이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거든. 사실 IPsec VPN하고 SSL VPN 키워드나 표준이나 그런 것들 비교 안 돼. 계층이나 그런 게 작성이 안 되면 그냥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로 전송하는 주고 방식이 다 그렇게 썼어. 흔히 말하는 IPsec은 IP 기반으로 그리고 SSL은 TLS까지 좀 더 확장되면 3계층이랑 4계층 이상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나왔지 여기에 실제 IPsek에 들어가 있는 AH부터 시작을 해서 헤더 그리고 키 교환하는 프로토콜 여기에 있는 hench할래 같은 프로토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그런 게 있고 표준이 있어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꼭 비교 형식 2개 물어보는 것들은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쏟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1번에 써버리면 시간이 10분을 쓰기 때문에 아까워.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그 앞부분을 왜냐하면 우리는 10페이지를 쓰는 시험이 아니야. 최소 11페이지 써야 됩니다. 최소 11페이지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좀 치고 나가면서 1페이지를 한 6, 7분에 쓰고 그러면서 한 세 문제를 4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심리적으로 내가 11페이지 이상 작성을 하겠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들 텐데 1번에 만약에 10분에 들어버리면 실제 더 쓸 동력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그 비교 문제 같은 경우는 2개 물어보는 거는 중간에 넣어서 1페이지 딱 끊는다라는 목표로 점수를 잘 받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냥 5.5만 받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작성이 되면 깔끔합니다. 먼저 VPN. 만약 VPN이 나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잠시만요. 여기 VPN이 나오면 그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프로토콜이 제일 중요해요. VPN에 들어가 있는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터널링, 캡슐화, 뭐 암호화 같은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흔히 VPN이 화두가 된 게 우리 코로나나 재택근무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간글에 넣어 주셔야지만 조금 더 유연한 답안, 이해할 수 있는 답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 간글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VPN을 넣으면 이 프로토콜과 이 키워드 3개가 들어가야지만 점수가 일단 6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흔히 뭐 장비에 따라서 보안에 따라서 IPsec, SSL 프로토콜 나눕니다. IPsek은 장비와 장비, 뭐 단 사이트 대 사이트 이런 것들 많이 쓰셔서 사이트 대 사이트 그리고 여기는 사이트하고 클라이언트.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여기 장비를 그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림을 센스 있게 디테일하게 잘 그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비교 형식은 반드시 여기에 정의의 키워드로 비교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IP, SSL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쓰고 그 뒤에는 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지역, IP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암호하는 방식 뒤에 똑같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점합니까? 그러니까 키워드가 최소한 2개는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2개는 들어가면서 서로 다른 키워드겠죠. 서로 다른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정의에서 확 차별화가 됩니다. 정의에서 차별화가 안 되면 점수 진짜 안 나와요. 이 비교는. 그래서 여기엔 만약에 쓴다고 하면 IPsek은 3계층 그리고 SSL은 4계층이나 7계층 그리고 사실 IPsec 같은 경우에는 IP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IP 기반으로 할 때는 IP뿐만 아니라 여기 전송할 때 들어가는 헤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에 대한 RFC 표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RFC 한 다음에 1, 2, 3, 4 좀 그렇지만 RFC 237, 뭐 43, 402 저는 뭘 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채점자들도 몰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헤더의 표준에는 RFC 2402, 4302, 2408 이런 표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이 표준을 많이 써요. 이거는 IPsec 같은 경우에는 4301이 그
IP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 정의하는 문서에 대한 표준인데 이 표준과 그리고 여기에는 이건 TLS입니다. TLS 3.1 표준인데 TLS 3.1 표준이 RFC 8446. 근데 틀려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몰라요. 만약에 이게 8443이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채점에 들어갔는데 채점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노트북이나 그런 걸 가져갈 수 없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다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채점을 해야 되고 해설지에는 답안지 해설지로 채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해설지에는 8443, 8446이 나왔어. 그런데 여기 쓴 게 예를 들어서 RFC 뭐 263 하나야 썼어. 그런데 해설지는 없어요. 근데 이게 틀릴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이게 있을 수 있지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점수를 깎지 못하고 저는 플러스 알파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이렇게 8446 그리고 4301까지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CP, IP 여기 뭐 속도가 빠르다, 비용이 뭐 좀 더 사실 여기가 더 장비 대 장비 하니까 이게 비용은 올라가지만 더 안전하다, 보안성 있겠죠. 더 안전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그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들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다. 근데 이게 채점할 때 텍스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준, 이런 그 단어, 영어 중심으로 작성이 돼야지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투 사이트, 클라이언트 사이트, 그리고 보통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SSL VPN 사용한다라고 강글 같은 데 써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해설지에서 붙여놓은 건데 실제 IPsec VP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비와 장비 간의 키 교환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키 교환하는 알고리즘 RK나 그리고 헤더 인증 확인하는 AH나 ESP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쓰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쓰시면 좋죠. 이거 그리고 SSL 키워드인 핸치알레, 핸드쉐이크, 그리고 체인지, 알트, 그리고 레코드. 이게 헤더에 들어가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까지 핸치알레 그리고 이거 위에는까지 키워드 외우시면 훨씬 더 좋겠죠. 이게 들어가면 이거 잘 아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 모음 답안 보세요. 3계층을 통한 공중망 가상화를 구현하여 원격 사이트 접속 기술. 그렇죠? 3, 4계층을 통한 공중망을 가상화 구현하여 디바이스 원격 접속 기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3계층, 4계층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키워드, 표준을 쓰던가 키워드 쓰던가 좀 넣어야지만 정의해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그리고 그림도 이건 별로죠. 그림도 이렇게 한번 그렸으면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지. 내용 내가 모르더라도 또 똑같이 가로 그리면 비슷한 그림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 보세요. 여기 다 똑같아. 근데 이걸 진짜 자세히 보잖아? 그러면 사이트 대 사이트, 터널링이고 3계층이야. 디바이스고 서버야. 그런데 명확히 보면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명확히 보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터널 모드, 전송 모드, 3계층, 4계층, 필요 서버. 2개, 1개, 표준. 2401.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죠. 실제 저는 인터넷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준비한 표준과 다르지만 비슷하네. 그리고 사이트 대 사이트 3달락도 없어요. 3달락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마 오늘 점수 중에 제일 높았습니다. 점수 제일 높았고 사실 그림이 제일 별로였는데 그림 말고 키워드로 여기서 이제 여기 글씨가 없잖아요. 봐봐. 텍스트가 막 서술형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써야지만 명확하게 비교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무중단 배포.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문제 진짜 어려워. 이것도 점수를 잘 받으신 분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채점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딱 키워드 3개죠. 롤링 업데이트, 그리고 블루그린, 까나리. 3개밖에 없어요. 다 있어. 근데 이거 블루그린 그러면 채점을 어떻게 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채점을 어떻게 어떤 점수 누가 점수 더 받을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에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사실 이거 한 다음에 배포할 때 나중에 배포할 때 쓰는 툴 같은 것들 아까 많이 쓰셨는데 뭐 젠킨스나 뭐 그런 것도 CI/CD 툴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3단락에 쓰시면 돼요. 그런데 2단락에는 최근 물어본 전략, 이 기법, 무진단 기법, 기법이나 전략에 대해서 이 세 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쓴다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전략인가요? 전략, 개념도, 설명. 여기는 블루그린, 여기 블루그린이죠. 블루그린, 롤링 업데이트, 까나리. 그림. 이렇게 한 4줄씩 써주면 돼요. 4줄씩. 시원시원하게 4줄씩 쓰고 1단락 쓰면 딱 한 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 3단락에다가는 가볍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툴을 사용한다라는 것들만 작성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1단락에는 웬만하면 트리가 2단락 사실 트리로 뭔가를 이쁘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 없어요. 트리는 이교시형에서 칸을 밀어내려고 사용하는 거지 이 트리는 1단락에는 진짜 별로인 거예요. 1단락에는 이게 뭔가 구조화도 안 돼 있고 그런 느낌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1교시는 이 트리는 2교시형에 많이 쓰면 되고 이거는 1교시형에는 웬만하면 쓰지 말고 1교시에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채점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그거 세 개를 어떻게 써야지만 채점을 고득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는 이게 내용도 설명드리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모음 답안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롤링 블루그린 까나가 돼 있는데 정의에는 키워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3개 이상 써버리면 이게 뭐 하는 놈인지 why나 what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의는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적고 2개만 쓰면 돼요. 2개. 2개를 써서 얘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뭐 하는 놈인지는 알아야지 키워드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키워드만 발라버리면 얘 너무 성의 없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최대 2개예요. 최대 2개고 최소 2개. 그냥 2개죠. 그러니까 2개만 쓰시면 됩니다. 2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포하는 전략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저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건 실제 이건 센스였어. 이건 기본적인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의 센스입니다. 사실 그림은 별로예요. 사실 그림은 글씨도 그지 같고 한데 어쨌든 롤링부터 여기가 그 구현이 용인하면서 쭉 가면서 뭐 검증도 가능하고 안정성이 높다. 이게 실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용상 뭔가 흐름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용은 별로예요. 이게 보이냐고 이게 특징이. 절대 안 보여요. 그리고 3단락에는 툴.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말고는 아까 전에 이렇게 쓰는 거. 어디 갔냐? 지웠네요. 아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자신 있다라는 답안지 표현 방식이거든요. 키워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럼 내가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강하게 전략적으로 좀 나가면 점수가 좀 기분이 좋아. 왜 봐라? 화끈한데? 하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3번 가겠습니다. 3번 AGI 레벨 단계. 이게 굉장히 단계니까 단계 쓰시면 돼요. 단계 쓰시면 되고요. 개념 좀 어려워. 사람처럼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발전 단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해설지가 이번에 KFC 모의고사에도 AGI 레벨 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해설지가 다 약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AGI 이렇게 3단락 이렇게까지 많이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쓴 사람 중에서 80%는 이렇게 썼어요. 80%는. 그러면 제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얘하고 플러스 알파는 남들이 동그라미 할 때 세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런 국민 그림 그릴 때 나는 차별화돼서 나는 다른 세모로 그릴 거야라는 게 아니라 네모 그리면 네모 그리고 플러스 세모 그리는 게 이게 차별화입니다. 이게 차별화예요. 차별화. 차별화는 남들 쓰는 거 다 쓰고 세모 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림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림 연습을 아마 지금 밤마다 이제 그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림이 내가 연습한 그림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답안지 품질이 달라진다는 본인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AGI는 다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키워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3단락에는 발전 단계 약 인공지능 실제 우리가 인공지능 사용하고 있는 게 약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말장난이긴 하지. 어디까지가 약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가 AGI 일반 인공지능이고 어디까지가 초인공지능인지. 근데 정의학에 따라서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흔히 지금 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 추천, 번역인 거지만 AGI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쌍방향 의사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느낌인데 사실 이거는 내가 지어내기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정의학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 AGI를 정의한 게 구글 딥마인드뿐만 아니라 오픈 AI 서로 막 글로벌 기업에서는 너도 나도 막 이런 발전 단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글에다가 내가 발전 단계를 진짜 어떤 걸 쓸지 모르고 대부분은 이거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 KFC 모의고사 이걸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KFC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AGI 레벨 단계는 구글 딥마인드와 오픈 AI가 있다. 근데 나는 구글 딥마인드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라는 식으로 아니 더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간글이 들어가면서 작성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아니면 마지막 단계 2단락 마지막 단계 3단락 쓰기 전에 구글 딥마인드의 레벨 단계 외에 오픈 AI 레벨 단계 존재함 이러면서 3 오픈 AI의 AGI 레벨 단계 딱 이렇게 써서 쓰면 되겠죠. 이거는 각자 단계 그림은 지금 그림은 예쁘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만큼 간글이 중요해요. 그만큼 간글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4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그림 예쁘죠? 그림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게 흔히 이거 같은 경우 여백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림 예쁘고 이건 레벨 쓰고 아직 좀 성숙되지 않은 답안지 같은 경우는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개 하나를 시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1교시는 그러면 안 돼요. 1교시는 채점 포인트가 총 6줄밖에 안 됩니다. 6줄에서 키워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2줄에 하나씩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키워드는 이 1교 시험은 한 줄에 하나씩 키워드가 작성이 돼야 돼요. 한 줄에 하나씩 키워드가 작성이 돼야 된다. 예쁜 것 같아요. 6원치. 깔끔하죠. 이거는 사실 글씨가 잘 쓰니까. 글씨를 깔끔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오류 제어 기법. 지금 이분이 전사관하고 아이리포에서 사용하시는 아주 오래되신 어떻게 보면 지금 IDP에 있는 강정배 교수와 비슷한 동기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죠. 네트워크 오류 제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FEC, BEC로 많이 구분을 해요. 그런데 되게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 오류 계층을 2계층과 4계층으로 구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사실 오류 계층이 이게 네트워크 계층하고 좀 구분해 보면 2계층 같은 경우가 있는 게 흔히 우리가 아는 흐름 제어, 흐름, 오류, 접근, 회선. 감사합니다. 4계층은 흐름, 오류, 그리고 혼잡 있어, 혼잡.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2계층하고 4계층을 또 나눠서 썼더라고요. 근데 이게 2계층하고 4계층 같은 이계층은 단순히 물리적인 연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흐름도 제어하고 오류도 제어하고 적분도 제어하는 그 두 개가 잘 연결이 돼 있어? 그냥 물리적으로 잘 연결돼 있어라는 판단인 거고 4계층은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순서는 잘 맞아? 순서 잘 맞아? 아니면 누락으로 잘 돼 있어? 신뢰성이 있어 없어? 이런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계층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검출만 하는 거죠. 오류가 검출을 하고 검출을 했으면 재전송 정도 하니까 여기에서 포함된 검출 기법들 뭐 페리티, CRC 아니 페리티나 AIQ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4계층은 순서나 누락이나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흐름이나 혼잡까지도 다 포함되겠죠. 뭐 FEC에 들어가는 오류에서 수정까지도 하고 순서 흐름까지 파악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2계층하고 4계층으로 하니까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되게 도전적이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BEC하고 FEC로 바꾸고 그 3단락의 2계층과 4계층의 5계층의 차이가 뭔지 또는 2계층에 있고 2계층이 있고 4계층이 없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조금 나오면 3계층이 이렇게 3단락을 보여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ARQ 같은 경우는 둘 다 쓰거든요. 둘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BEC, FEC 흐름 제어도 마찬가지예요. 흐름 제어도 이 2계층하고 4계층 차이 달라요. 근데 실제 2계층에서 사용하는 흐름 제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스탑 앤 웨이트 이걸 쓰고 그리고 4계층에 쓰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슬라이딩 윈도우 이렇게 쓰긴 하는데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구분해도 그 사람들은 채점하는 사람들 알까? 모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실제 나만 하는 거 쓰면 우와 나만 하는 거 나 진짜 고득점 받겠는데 아니죠. 나만 하는 거 쓰면 나만 점수가 낮아요. 모두가 아는 걸 써야 점수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AGI 단계가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단계로 가는 게 왜 이렇게 짜치한데? 그런데 80% 이렇게 쓰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구나. 한 것처럼 모두가 예할 때는 예스 할 때는 오케이 할 때는 모두 다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3단락은 달라요. 3단락은 내가 아는 것들 중심으로 막 나열해도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되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페리티 검사가 뭐예요? 체크성이 뭐예요? 몰라도 돼. 그냥 두음 따서 외우세요. 두음 따서 쓰면 됩니다. 두음 따서 쓰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거는 뒤에 붙인 거는 그 접근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접근제 흐름 제어 이건데 이런 것들은 해설지 붙여 넣은 거니까 다른 제가 강의할 때 쓰는 해설지 붙여 넣은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한번 키워드가 뭐가 있지? 흐름 제어는 뭐고 여기는 그 뭐냐? 네, 접근 제어는 뭐고 뭐 여기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접근 제어인데 이때 쓸 때는 CSMCA하고 CMCD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이론. 이것도 잘 쓰신 분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희 때는 IT 경영이 중요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는데 오늘 이거를 둠으로 잘 작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동기부여에서 우리 이걸 하기 전에 뒤에 보면 보통 동기부여할 때 같이 나오는 게 RACI 차트하고 갈등 해결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련된 내용 키워드도 같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RACI 차트가 무엇인지 책임을 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갈등이 왜 발생을 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작성이 돼야 돼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서 써야지만 3단락이나 간글이나 쏙쏙쏙쏙 이것저것 쓸 수 있겠죠. 동기부여가 왜 필요한지. 먼저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생한사 존자. 각 단계는 이게 각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생리 욕구죠. 생리 욕구, 자아 실현까지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생적 욕구가 충족이 돼야 안정, 그 다음에 안정. 그런데 이렇게 쭉 우리가 욕구를 충족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지만 메슬로우가 좀 착각한 게 뭐냐면 생적 욕구를 만족하면 안전 욕구가 있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이론만 작성이 된 거예요. 반대로 안전 욕구, 근데 안전하지 않으면 다시 생적 욕구, 다시 밑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걸 적용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퇴행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알더퍼의 ERG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쓰고요. 지금 추가적인 내용은 뒤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메슬로우가 지금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 생, 안, 사, 존,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욕구가 변한다는 게 이론인 거고, 얼더퍼 같은 경우는 ERG, 그리고 존재, 관계, 성장. 허스버그는 모든 욕구는 위생 요인, 나를 만족시키는 요인, 그 불만족시키는 요인과 동기 요인, 만족시키는 요인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맥클러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욕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적용되어 있는데, 그 맥클러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에 대한 성취, 그리고 친교, 사귀고,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맥거리거 이거는 XY, 모든 사람은 X와 Y로 구분되어 된다. XY, 소극적, 적극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3단락을 쓰면 메슬로우 쓰고 3단락에 그 외의 이론들 많이 썼겠죠. 그래서 모음답안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자아실현 5단계로 분류한 사회과학 이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허츠버그, ERG, XY.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있네요.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제가 모음답은 제가 준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한 건 아닌데 똑같죠. 마지막에 보면 동기부여가 있고 허츠버그, 알버터, 맥클라렌. 허츠버그, ERG 그리고 XY 이론. 이렇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차원의 저주. 차원의 저주는 고차원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라고 멘토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차원이 많으면 안 좋냐? 일단 먼저 우리가 사과 나무를 분석하는 뭔가 그 이미지 모델을 만들 때 나무를 분석할 때는 사과를 분석할 때 사과가 아닌지 이미지를 분석할 때는 색깔이나 당도,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은 실제 사과를 분석하는 이미지 분석 계열에 나오겠지만, 근데 만약에 사과가 아니라 사과와 전혀 다른 비용, 금액 같은 경우는 사과랑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의미 없는 데이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데이터가 학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와 반비례해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그 가해 2단락의 가해는 원인이 나오면 원인이 나오고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차원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원인에 대한 내용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정의에서 그냥 차원이 고차원의 데이터에서 이렇게 문제가 성능이 떨어진 현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꼭 작성이 돼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PCA, LDA 많이 쓰죠. PCA, LDA를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는 차원을 축소하는 거고요. 이 차원 축소가 어떻게 변수를 추출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추출하고 변수를 선택하는 거는 그 중에 어떤 변수를 어떤 걸 선택할 거야. 필터링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를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을 찾아내는 게
필터링 기법이고 래퍼 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래퍼. 그리고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학습 이것도 다 비슷해요. 중요한 모델을 좀 선택한다, 추출한다 라는 거니까 두 개는 제가 위에 두 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두 개 일단 올려주시고 밑에는 밑에 깔아주시면 돼요. 두 개로 쓰기엔 너무 키워드가 부족하니까. 그 외에도 라쏘 그리고 리치 L1 정규화 그리고 L2 정규화까지 리치 라쏘까지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라소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불러서 점수 선택이 아무 데나 써도 상관없어요. 정규화 쓰면 돼요. 정규화. 네. 차원의 저주. 네. 차원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6.3점이에요. 원인. 중요한가? 차원 과다, 복잡성, 노드 과다. 네. 내용은 좋네요. 그리고 TCA, LDA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을 쓴다 그러면 5줄만 써야 돼요. 진짜 1교시에 틀을 쓴다고 하면 저는 1교시에 웬만하면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걸로 내가 그 힘줘서 쓰기 힘들면 이거를 사실 저는 만약에 여기에 원인 들어갔잖아요. 이게 1단락 들어갔잖아요. 그럼 2단락에는 이거 걷어내고 이걸 2단락 쓴 다음에 3단락을 쓰겠어요. 3단락. 3단락을 리치라쏘나 뭐 리치라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진짜 그 PCA 뭐 이런 그림 그리면서 직교하는 그림 그리면서 PCA는 실제 이렇게 동작해서 차원을 축소해 라고 작성이 되면 좋겠죠. 이거는 3단락이 없잖아. 실제 이게 이렇게 중원부호라는 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잖아요.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놔두고 이걸 걷어내고 이걸 걷어 여기에 PCA나 리치라쏘 같은 그림을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 7번.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1차원에 있었네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건 원인은 없네요. 원인은 없는데 그림을 잘 그렸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3단락 괜찮네요. 피처 엔지니어링, 차원의 저주 해결 방법을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 좋습니다. 다음은 ITR 4.0 7번. ITR 4.0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게 실제 ITP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ITL 4.0, 에자일 그런 것들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원 강정배수사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PMP 자격증도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채점하는 사람들이 실제 문제를 출제하고 선제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선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 쓰는 게 좋죠. 많이 공부해 놓는 게 좋죠. 그러니까. ITI에는 고객, IT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해주면 고객이 좋아할까? 뭘 중심으로 해주면 좋아할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라고 해서 그 ITIL에는 다양한 게 있지만 크게 내가 4차원과 그리고 SVS 관점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4차원은 인력과 사람,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 SVS 같은 경우는 조직이 IT 서비스 관리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하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 안에 SVC가 있어요. 여기 안에 SVC. 그래서 문제는 실제 SVC가 나왔죠. 여기 보면 4차원은 조직과 사람 어디 관점에서 하면 더 좋아해? 그래서 조직과 사람 관점, 정보와 기술, 파트너, 공급업체, 가치와 프로세스. 그리고 SVS는 원칙, 거버넌스, 가치사슬, 프랙티스 있는데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계획, 참여, 설계, 제공, 획득, 개선. 여기 해설지 보면 이 그림을 비슷하게 많이 그려요. 이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려도 되니까 어쨌든 6가지에 대한 키워드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 6가지에 대한 키워드 나와야 되니까 이건 두음으로 외우세요. 이건 암기 영역입니다. 이해 영역이 아니라 암기 영역이니까 어쨌든 4.0은 4차원과 SVS로 나눈다.
그리고 SBS 안에 SVC가 있다. 다음 8번. 8번은 ETA입니다. 그 모험담 한번 보시죠. 모험담은 가치. 네, 가치. 기존에는 프로세스 중심이었거든요. 3.0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중심이었는데 이제 가치, 프랙티스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근에 들어가는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 기존의 ITR 3.0에는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4.0에 그런 것들까지 반영이 된 거죠. 가치에 중심한다. 그래서 SVS 안에 있는 요소로서 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 참여하는 이 키워드야. 계획 참여하는 서비스 가치 계획 하면 키워드를 넣으니까 얼마나 쓰기 쉬워요. 여기가 계획하고 참여가 키워드일 거야 아마. 이거 없으면 쓰기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SVC에 대한 개념 정의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스택 그램 쓰기 어려운데 잘 그렸네요. 위에는 4.0 들어가고 가치 시스템이 들어가고 위안에 6개 그림, 6개. 마지막에 실제 SVC를 감싸고 있는 SVS까지 작성이 됐습니다.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다음은 FTA. FTA를 사람들 잘못 이해해서 폴트 톨러런스로 많이 그 고가형성으로 많이 채점 하신 분도 있는데 FTA입니다.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피곤하시죠? 이제 20분만 있으면 됩니다. 20분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20분만 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FTA뿐만 아니라 FMEA 하죠. 노년아트, 귀상우, 신발건, 공정가부. 저희 비상검은 비상반 이렇게 이거 잘 지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많이 쓰는 건데 논리적 연역 그리고 하향시 트리 기반 그리고 귀납 상향 우양인가? 무상수지. 우양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FTA 나왔으니까 뒤에 해설지에 붙여놓은 거 있지만 FTA는 가장 중요한 이 트리 그림이 나와야 돼요. 트리 그림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는 최상위 그리고 시스템에서 안정성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시스템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고장이나 사고의 최상위 사건을 둡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 그리고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 이 원인들을 나무 구조로 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이 원인 간의 관계를 AND나 OR 같은 구조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안정성 분석 기법인데 실제 잠깐 사례를 좀 들어보면 만약에 전기차 화재 여기 전기차 화재예요. 화재 나왔어. 그러면 최상위 주요 고장의 사고를 최상위 전기차 화재가 났어. 근데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 원인이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배터리가 만약에 여기에 배터리다. 배터리도 여기 충전이 과했어. 과충전이야. 배터리 손상이야. 근데 이거는 두 개가 같이 공존해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5월로 하자. 5월로 하고 또 반대로 여기는 충전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충전기는 과부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열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함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AND라는 것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원인들을 분석한 다음에 자동차 화재의 원인과 각각의 원인 조합을 통해서 뭐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FTA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트리 모양이 들어가야 됐고요. 그리고 연역식 결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향식이고 그리고 트리 기반이다. 뒤에 AND or 이벤트, 탑 이벤트, 최상위 사건. 뒤에 자주 쓰는 FTA하고 그 해설지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FTA는 특정 사고에 대해 연역적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먼저 도출하고 최상위 사건을 도출한 다음에 원인을 하향식 방식으로 분석하는 트리 구조로 분석한다. 그리고 탑 이벤트를 두고서 한다. AND OR 두고서. 이것들은 FTA 뒤에 FMEA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좁
같이 총 3가지 이뿐만 아니라 뭐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FHAT도 있고 PHA 그리고 기출에 나온 거 뭐죠? 네, SPA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두 현대적인 안정성 기법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적용이 돼서 작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번. 아니 10번 아닌가요? 이거 반응형인가요? 네, 반응형. 9번. 반응형과 적응형은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2가지예요. 2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힘들지 마세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뒤에 보면 반응형 근데 반응형에 대한 키워드는 있는데 사실 적응형 키워드가 많이 없어요. 반응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모바일용 만들고 그리고 태블릿용 만들고 PC용 이렇게 해서 하나의 페이지 만들어서 그 어떤 PC가 접속을 할 때 이 해상도에 따라서 얘를 모바일로 보내줄 것이냐, 태블릿으로 보내줄 것이냐, PC로 보내줄 것이냐 화면을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 사용자가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이게 아니긴 하죠. 예전에 진짜 많이 썼는데 요즘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해상도를 확인하고 레이아웃에 맞게 유동형으로 이미지도 바뀌고 이미지가 원래 네모였다가 세모로도 바뀌고 이렇게 사이즈가 바뀔 수밖에 없죠. PC에서 작아지면 그렇게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흔히 쓰는 게 미디어 쿼리나 유동형 이미지, 가변 그리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은 키워드 있는데 사실 적응형 같은 경우는 달라요. 적응형은 PC 만약에 태블릿이면 태블릿에 사용하는 소스가 다운받아지고 PC면 PC에 대해서 다운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자바 jQuery, 자바 이런 흔히 웹페이지를 만드는 개발 소스들을 작성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비교 또는 2개 물어보는 것들은 1페이지 10분. 왜냐하면 10분 걸려. 이건 줄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저 진짜 9분에 땡겨보려고 했는데 안 땡겨지더라고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안 땡겨져요. 이건. 죽어도 안 땡겨져요. 이렇게 써도 12분은 겁니다. 이렇게 써도 한 페이지. 그리고 문장이 아니라 단어. 아까 전에 모음 답안처럼 단어 중심으로 딱딱딱딱 틀려도 돼. 이거는 틀려도 어차피 5.3에서 5.5 나옵니다. 틀려도. 여러분들 아까 전에 1번 문제 봤을 때 5.3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IPC 도입해놓고 뭐 안전하게 통신하는 건데 뭘 그게 정답 틀린 게 어디 있어? 다 비슷비슷하지. 하지만 거기 키워드가 얼마만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5.3이냐 6이냐의 차이입니다. 6이냐의 차이. 우리는 7에서 8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 빼지 말아라. 다음은 10번 밀리터리. 네, 이거는 네, 여기 모바일 웹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10번 밀리테크입니다. 밀리테크는 IT와 군대 섞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내면서 이거 키워드를 어떻게 쓰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너무 당연히 군대에서 IT를 쓰려고 하면 뭐 사이버 전쟁도 해야 되고 가상 훈련도 해야 되고 또는 원격 훈련, 모의 훈련 아니면 지능형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가상으로 싸워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인공지능 들어가야 되고 빅데이터 들어가야 되고 뭐 암호화 들어가야 되니까 뭐 양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기술 쓰면 정답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쓰고 싶으면 뭐 밀리테크 AI 군대 빅데이터 또 양자 국방 양자 이렇게 국방스럽게 좀 바꿔야지만 이게 국방에서 쓰는 양자면 어디에는 쓸 수 있는 양자 같잖아요. 근데 국방 양자야. 그럼 국방에서 쓰는 양자가 따로 있나? 군대에서 쓰는 빅데이터가 따로 있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야지만 좀 뭔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 드는데 제가 여기에서 체크한 게 무인항공기, 전술 AI. 이거 보세요. 전술 AI잖아요. 전술 AI. 자율무기 시스템, 사이버 전쟁, 스마트 폭발. 그리고 기술 요소니까 기술 요소스럽게 써야 돼. 기술 요소스럽게. 기술 요소스럽게. 만약에 여기에 뭐 아까 보니까 AI 기술 활용은 기술이 아니에요. AI 기술까지가 활용 기술이지 활용 이렇게 마지막에 단어를 붙이면서 좀 마지막에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기술스럽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넣은 내용이 지능형 무기 시스템, 병력 관리 및 작전 최적화 시스템, 군용 로봇, 사이버제 가상훈련 시스템, 원격 훈련 및 모의 작전. 있어 보지 않나요? 이런 있어 보이는 이거 한번 이거 저는 채점 안 했는데 점수 못 받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대부분 다 6점 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대부분 다 5.5점? 이거 채점하는 사람이 되게 점수 잘 안 주는 멘토님 기수사님이거든요. 그래서 한 5.5점 기준으로 해서 5에서 한 5.8 정도 맞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그 에듀텍티면 에듀스럽게 스마트 공장이면 공장스럽게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세요. 다음은 NMT. 자연어 처리 기술, 그냥 통틀어서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이건 NMT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니까 정의를 보면 이게 굉장히 정의가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신경망이나 기계 번역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텍스트 번역할 기술이다. 여기에 추가로 신경망을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신경망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번역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면 금방 한 2줄 작성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2개만 넣으면 되잖아요. 키워드 2개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 구글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최초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RNN이 나왔고 RNN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 컨텍스트 벡터 크기. 이게 그 메모리가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왜냐하면 RNN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어의 의미를 다음으로 넘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받는 문장 해석의 의미가 앞단까지 쭉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많은 크기, 메모리 공간을 갖고 있어야지 여기 있는 내용들 전체 다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벡터가 메모리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 길이가 길어질수록 여기 앞에 있는 의미가 뒤로 넘어갈 때 실제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여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게 LSTM이나 그 시퀀스 모든 여기에 관련된 게 RNN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RNN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시퀀스까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텐션이 나왔고, 그리고 버트가 나오고, 버트를 활용한 GPT와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트랜스의 인코더를 사용한 버트, 그리고 디코더를 사용한 GPT가 나왔다고까지 확장해서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트랜스코더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인코더니까 버트에 E가 들어가죠. E가. 그러니까 버트하고 연결시키면 되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GPT구나, 디코더를 이용했구나, GPT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설명하면 뭐 끝이 없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텐션과 트랜스포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기반의 모든 생성형 AI는 트랜스포머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GPT의 T가 트랜스포머잖아요. T가 트랜스포머고 P가 프리트레이닝, 미리 학습했다라고 해서 프리트레이닝.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응답을 생성해 주는데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성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P는 미리 데이터에 대한 전체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에 사용하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모두 학습했다, 미리 학습했다, 프리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들어간다. G는 그냥 생성입니다. 생성한다. 그래서 미리 학습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을 예측해서 단어를 제너럴한다. 생성해 준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T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트랜스포머는 그 트랜스포머에 기반이 되는 어텐션까지는 반드시 무조건 쿼리큐 밸류부터 시작해서 어텐션 밸류 뭐 소프트맥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들어간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키워드들. 그 키워드들이 뭐 하는지 알아야 되냐? 몰라도 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을 내가 알기 뭐야. 셀프 어텐션 몰라도 돼. 마스크드 어텐션 몰라도 됩니다. 그냥 키워드가 있어. 셀프 어텐션 중에 그런 게 있어. 다음은 CPU 스케줄 선점과 비선점 이것도 선점하고 비선점도 비슷하게 이게 다 아시니까 먼저 개념 모음 답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리신 분이 한 2명 되는데 이 그림 3단락의 그림이면 실제 뭐 어떤 비선점과 선점 간의 관계 어떤 문제가 있냐? 뭐 평균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또 에이징 문제가 있으니까 RHM 문제로 해결한다. 에이징 문제가 있다. 에이징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실제 이 답안지가 안에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에이징의 역할은 뭐고 그 안에 있는 HR에는 뭐고 알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조차도 이 글을 보면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그림 연습을 한 다음에 선점, 비선점뿐만 아니라 아까 있었던 IP색이랑 SS VPN 이런 것도 써도 되고요. 이런 것들도 그림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공정한 CPU 분배 선점. 왜냐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썼냐면 1 선점 이건 제가 초점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점 비선점 그리고 가의 선점 아니다. 가에게 뭐 분류 틀에 들어가겠죠. 선점 그리고 여기다가 표에다가는 선점 비선점 이렇게 쓰지 않았어. 이렇게 쓴 사람이 거의 태반일 거예요. 이렇게 쓴 사람 태반인데 아마 그림을 그리니까 좀 더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는 RRSRT 이거밖에 없어. 더 뭐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니까 남들보다는 살짝 차별화가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남들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어차피 이 내용과 이 내용과 주원부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자신감 있게 얘 봐라 이렇게까지 들어오네. 훨씬 더 있어 보이는 답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답안지 누구 거지? 네. 그렇습니다.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개념도가 두 개라서 불편하면 세 줄을 그리세요. 세 줄 그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모범 답안은 각 반의 모범 답안 그 카페나 멘토님들 전달해 주실 거니까 전달한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또 있네요? 아니네. 뭐지? 13번 마지막은 스핀락. 또 있네 여기. 잠시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린 다음에 3단락에다가 이렇게 틀을 마지막에 뒤에다 그렸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틀이 선정 기법 비선정 기법. 이것도 비슷하네요. RR 그리고 우선순위 기한부 그리고 시간 프로세스 RMEDF 앞에 부분이나 비슷하게 쓴 것 같습니다. 스피낙도 뭐 잘 아시니까
스핀락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핀락이 있고 이것만 하나만 정리하고 가시죠. 뭐 세마포가 있고 세마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있는 여기에 세마포에는 PV가 있고 그리고 이진하고 계수가 있죠. 모니터는 키워드가 엄청 많죠. 싱크로나이즈부터 이거 하나 더 여기는 타이밍 문제.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조건 동기 무슨 동기 엄청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뮤텍스가 있죠. 뮤텍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뮤텍스입니다. 하나의 스레드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이진 세마포 비슷해요. 이진 세마포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키워드가 락이랑 언락 또는 락이랑 같은 게 acquire. 그리고 여기는 릴리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쓰는 게 스핀락. 스핀락은 락, 언락 이거 키워드 두 줄 있고요. 그리고 스핀락에 들어가는 비지 웨이팅, 컨텍스트 스위칭 이런 키워드들이 있겠죠. 뒤에 해설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뒤에 해설지 없이 붙여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그냥 쭉 비지 웨이팅이 있고 문맥 교환이 있고 한다라는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구체적인 거는 만약에 모르신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점수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각 멘토님들한테 문의해서 그러면 채점한 멘토님들 찾아가지고 족쳐가지고 왜 이렇게 썼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세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간 답안지는 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만약에 아직 애기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초짜? 성숙되지 않은 답안지 같은 경우는 키워드 열심히 외우면 되는데 나는 엄청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6점 이상이 안 나왔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 6점이 안 나오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뭘 넣어야지 6점 이상, 6점 흔히 말하는 6.2, 6.5가 나와서 모음 답안이 되지? 왜 뭐가 빠졌지? 키워드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지 답안지가 좋아져요. 6점이 나왔구나 하고 딱 덮어버리면 나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6점밖에 안 나오지? 끝이 아니라 오늘 내일 보면서 왜 6.5가 안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번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시다가는 이제 주실 거예요.